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권으로 제명한 홍준표 대표가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운명은 의원총회로 넘겼습니다. 그것까지 논의를 하면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거는 논의를 안 했는데 그것은 원내 의총회 대상입니다. 현역 의원의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정한다는 규정을 따르겠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친박계의 반발을 고려한 숨고르기 또는 두 사람과의 물밑 타협을 모색하겠다는 의중을 비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홍 대표는 적어도 표면적으로 초강경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연일 모욕적 표현을 동원하며 불태전의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와 당을 망친 책임을 지고 조용히 떠나라면서 박 전 대통령을 빌미로 살아나 보려 몸부림치는 것이 비겁하고 측은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자강파인 하태경 의원은 홍 대표의 파상 공세는 바른정당 통합파의 복당을 위한 길터주기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제명이 당의 생존을 위한 막다른 선택이라고 강조했던 홍 대표.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명분을 내걸며 속도전에 나설지 아니면 냉각기를 가지며 여론을 볼지 홍 대표의 속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아베 일본 총리는 곧바로 도쿄 인근의 최고급 골프장으로 초대했습니다. 두 정상은 우선 미일 동맹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자는 글이 새겨진 모자를 교환한 뒤 점심으로 햄버거를 함께 먹으며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웃폴의 골프회동에는 세계 랭킹 4위인 일본인 프로골퍼 마츠야마 히데키 선수까지 참여해 분위기를 돋웠습니다. ゴルフ場であればお互いにリラックスで難しい話題もですね時々織り交ぜながらゆっくりと突っ込んだ話ができたと。 두 정상은 저녁에는 제 뒤로 보이는 긴자의 최고급 철판 요리집에서 부부 동반 만찬을 합니다. 아베 총리는 모레까지 이어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기간 동안 무려 4차례나 식사를 함께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의 밀월 관계는 내일 공식 정상회담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일 미군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거듭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No dictator, no regime, and no nation should underestimate ever American resolve. 교도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일본 열도를 통과한 북한 미사일을 자위대가 요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낸 사실이 밝혀졌다며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응해달라고 주문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금융권 채용비리 논란에 불을 지핀 지난해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개채용 추천 문건. 추천인란에 금융감독원 직원, 은행 VIP 등 이해관계자들 명단이 버젓이 올라 있습니다. 무더기 특혜 채용이 의심되는 대목으로 조만간 검찰 수사가 있을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에서도 이런 채용 추천 제도를 금융권 채용 비리의 통로라고 지목하고 채용 추천 제도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우선 14개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채용 추천 요건이나 절차, 내부 규정을 자체 점검한 뒤 이달 말까지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각 은행의 자체 점검 결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즉각 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뿐 아니라 자기소개서에 가족 직업 등 배경을 쓰도록 하는지, 필기시험이나 면접시험의 절차는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비밀 유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도 꼼꼼히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주부턴 금융권 채용 비리를 전담하는 온오프라인 창구도 만들어 개별 신고도 받습니다. 승진 채용 등 인사청탁이나 서류나 면접 결과 조작, 승진 채용 관련 부당 지시, 인사 관련 금품 수수 등이 대상입니다. 채용 비리 문제가 이광구 우리은행장 사퇴와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복 구속까지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부총리가 취업준비생 부모의 마음으로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밝힌 만큼 조사 속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최근에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이라든지 자유한국당에 돌아가려고 하는 바른정당 통합파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보면 꿈틀거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느낌이 왜 그러는지 정답이 나왔습니다. 일단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2020년까지로 하고 2020년에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니 그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자. 이런 아이디어들이 참신하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원래 개헌을 하게 되면 현직 대통령은 대상자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다음 대선을 한 번 더 할 기회를 주고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똑같이 맞추자. 그러니까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한 번에 더 기회를 주는 걸로 이렇게. 당연히 임기를 2년씩이나 단축하라 그러면 누가 해요 그거를. 그렇죠. 2년은 정말 크네요. 그렇죠. 지금도 하루하루 가는 거 안타까워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아이디어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재밌는 게 정말 웃기는 것들 이제 하나씩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했어요. 안철수님 대선은 올해 없어요. 근데 왜 저렇게들 막 움직이는지 밑바닥밖에 안 보이는 지지율들 갖고 그 답이 사실상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같이 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에요. 공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가 이루어져야겠죠. 그 상태에서 서로 간에 꾸는 일종의 동상이몽 같은 거라고 봐야 돼요. 하나는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한번 바꿔볼까.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는 의원 내각제가 시기상조라는 게 정설이에요. 일부의 의원 내각제를 주장하는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 느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극렬 반대합니다. 그래도 가장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식 4년 중임제 이런 건데 그런 관점에서 권력 구조의 개편에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 왜 그러냐면 일단 권력 구조 개편을 하는 개헌을 하게 되면 굉장히 판이 흔들려요. 사람들이 그것에만 올인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로 한번 타결을 한번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지킬 거라는 어떤 전제하에 서로 간의 동상이몽을 지금 꿈꾸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여수에서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지방분권, 지방정부 이런 이야기하면서 지방자치를 우리 헌법에 담겠다 그 가치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그러면서 왜 저렇게들 분주하게 움직이는지가 이제 답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분주하다는 그 말씀을 풀면은 바른정당, 자유당 통합 논의, 뭐 국민의당, 바른당 통합 논의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그 말씀하신 개헌과 맞물린 선거 문제,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고 지금 미리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밑밥 까는 거죠. 계속해서 밑밥 깔면서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면 지방선거의 승리랄까 또는 선방. 미미하지만 존재감이라도 과시해야 된다고 하는 그들 정치 세력 사이의 절박함 같은 건데요. 이제 중요한 게 재밌는 게 정치권의 분석은 그런 거예요. 일단 홍준표는 왜 김무성을 받아들이려고 할까? 그 부분은 답이 어떻게 보면 쉽게 나오는 거예요. 홍준표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독고다인데 홍준표가 대선 때 13명을 받아들였잖아요. 바른정당을. 지금 현재는 홍준표가 독고다이지만 홍준표에게 붙어있는 세력들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홍준표 대선 넣겠다고 바른정당에서 넘어왔으면 일단 이게 잠정적으로 홍준표계가 되는 거죠.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박계를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김무성이 들어와서 지금 바른정당에 있지만 들어와서 친박계의 대항마로서 위치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일단 뭐 그들 사이는 거물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반대로 김무성은 노림수가 더 심각해요. 김무성은 홍준표의 대부분 판결로 홍준표가 낙마하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홍준표 대타로 김무성이 당대표까지 할 수 있는 굉장히 같은 수를 놓고 다른 꿈을 꾸는 거죠. 빨리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다시 밑밥 깔아야 되는데 내가 당대표 할 수 있을 거 깔아야 되는데 지금 친박 청산이 안 돼가지고 서로 막 뭘 공개하네 마네 폭로하네 마네 하고 있으니 김무성 입장에 답답하죠. 그래서 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걸 모사라고 하잖아요. 모사꾼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미치는 거예요. 지금 뭐 적폐청산 이런 건 아무 의미 없어. 김무성 대표의 캐릭터가 정말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자기보다 높은 사람, 자기보다 센 사람이 지켜보고 있으면 48시간 안에 무언가를 결정하잖아요. 48시간 안에 하든지 말든지 뭐 도장을 들고 나르든지 가지고 오든지 결정을 하는데
자기보다 높거나 센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주체적인 판단을 요구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캐릭터가 너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재밌기도 하고 그 덩치에 그 풍채 정말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자그마한 마음이 보이니까 좀 짜증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 들더라고요. 무쩔이라는 표현이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간땡이 되게 작은데 대장 노릇 되게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거에 이제 뭐 씀씀이 좋아서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보고 우리 노룩패스 이야기 했지만 원래 그렇게 아주 감정치 하시는 분 아닙니까? 이번에 해외 국정감사 끝나고 귀국하면서는 들어올 때 그렇게 패싱 안 했다고 정확하게 사진이 뜨더라고요. 쩔었네, 무쩔. 그리고 이제 유승민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은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근데 어떤 내부적으로 바른정당이라고 하는 그 소규모 정당에서 갈등 관계가 성립이 되면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유승민은 김무성이 하는 그런 식의 주도가 싫은 거예요. 왜 이런 거 있잖아. 팟캐스트에서 그런 거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인 인터뷰를 다른 사람들이 인터뷰를 먼저 하면 따라한다는 소리 들을까 봐 하기 싫어지는 거 있는 것처럼 김무성이 주도를 해서 유승민 패싱 이런 개념으로 막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라도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더 못 나가겠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자강론으로 이야기 막 하고, 그러니까 유승민 개들은 자강론, 김무성 개는 통합론 뭐 이런 식으로 가고는 있는데 유승민도 안철수랑 합치고 싶은 생각은 죽어도 없다. 그러니까 유승민 입장에서는 13명이 탈당해서 자유당 넘어갔을 때 이미 판가름이 나와버린 거죠. 사실 충분한 의원 숫자가 확보돼 있을 때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운신의 폭이라고 하죠. 어떤 전략이든 연대든 고려해볼 수 있는 변수가 몇 가지 생각해낼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한 명만 빠져도 교섭단체 지위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명목상 지위는 대표가 아니지만 바른정당이라는 그 이미지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간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유승민의 정치적인 이 영향력 자체가 여기에서 단 한 명만이라도 탈락하면은 완전 쪼그라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큰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죠. 그게 대상이 김무성 의원이든 뭐 홍준표 대표든 누가 됐든지 간에 당당하고 딱 날카롭게 이렇게 댓글이 하는 게 힘든 상황이니까 정말 이렇게 잊어줘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유승민 입장에서는 원값 올리기라는 말이 맞아요. 국민의당과 통합 자체를 진심 없는 원값 올리기 이 개념으로 던졌는데 우리 순진하신 초딩 4학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덥석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당내 사전 작업을 다 해놨어. 뭐 지역위원장 사퇴라든지 등등을 다 해놨는데 분위기상 당내 반발도 반발이지만 유승민의 속내를 저는 읽었다고 봐요. 자기 몸값 올리려고 우리하고 이제 페이크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안철수 입장이 좀 난망해지는 건데 안철수의 욕심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문재인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측면은 딱 그거 아닙니까? 새로운 보수의 대안이 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총선 때도 한 맛을 봤고 그러니까 보수 중에서 꽤 건강한 사람들이 우리 당을 찍어주더라는 그 맛을 봤단 말이에요. 기존에 있던 민주개혁 세력의 사람들이 찍어준 것과 합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안철수 입장에서는 진짜로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어떤 생각을 하다가 지금 폭망한 상태가 되는 거라고 봐서 안철수식의 정치가 결국엔 이쪽의 인심도 다 잃고 저쪽한테 농락당하고 뭐 그런 거죠. 안철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화주의로 중도개혁으로 나아갈 것. 또 국정주의야. 네, 이게 이제 말장난인데 사실은 이번에 굉장히 큰 수를 던진 거라고 봐요. 이 공화주의라는 단어를 던진 거는 그건 사람들이 대부분 공화주의가 대충 뭔지 알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법체제는 민주주의고 생활체제는 공화주의로 간다. 이렇게 못 박혀 있거든요, 헌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가 뜬금없이 공화주의라는 단어를 꺼낸 것은 2016년도 대선 기간에 나는 공화주의자입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했던 사람이 유승민이에요. 어떤 유승민에게 계속 추파를 던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 공화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민주주의를 살짝 포괄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공화주의는 전통적으로 군주제에 맞서서 다수가 권력을 분점하는 나눠 갖는 시스템을 공화주의라고 하고 여기에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핵심은 공공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공공선에 의한 자유 그리고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한 시민의 의식, 시민의 도덕성 이런 것이 공화주의의 핵심적인 요소로 나오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그동안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해서 공화주의에 대한 시스템이 사실은 약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사실은 공화주의 사상이 많이 지금 녹아들어가고 있거든요. 공공선이라든지 복지.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화주의의 핵심적 한 가지는 경제체제가 이게 있어요. 사람들이, 인민들이 돈에 의해 구속받지 않고 자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스템.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공화주의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체제에 있어서.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것이 늘려나가는 것이 공화주의인데 이 안철수 씨가 어제 얘기한 공화주의라는 건 사실은 이분은 이 뜻을 모르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미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화주의 시스템으로 굉장히 큰 발을 띄우고 나가고 있는데 자신은 공화주의를 이야기를 해. 그거는 안철수에게 적극적으로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그렇게 외쳤구만. 그러게 말이야. 여기에서 그 공화주의의 한 가지 핵심적인 거는 이게 있어요. 연대사상, 연대주의. 아, 다 말장난이야. 뭐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어. 이거는 철학이에요. 공화주의의 철학은 지민들끼리 연대예요. 우리 새날이 추구하는. 연대. 고대도 아니고. 네. 이게 이제 공화주의의 핵심 사상이거든요. 이명박 씨 후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고대 출신 답해 주십시오. 응답하라 고대. 죄송합니다. 평생을 두고 석고대지 하십시오. 자, 뭐 정치라고 하는 건 국민의 마음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일종의 기만술이에요. 개헌 자체에 있어서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실제로 이런 세력들은 이제 내각제도 아니고 대통령제도 아닌 이원 집정부제라고 불리우는 그런 방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걸 해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지역 내에서 지역구 관리만 잘하면 대대선선 해먹고 지금 2세 정치인들도 꽤 많이 배출된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 권력은 고스란히 갔대 뭔가 내각제가 아닌 것 같은 뉘앙스를 주려고 대통령에게 허울 좋은 권력 몇 가지만 주겠다 이런 거예요. 책임 총리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꼼수를 부려가는 건데 시대는 이미 SNS 시대를 넘어서 기존에 있던 언론들이 좌지우지하는 시대를 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일반적인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뽑는 그래서 대통령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거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전에는 그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이명박근혜한테는 맞는 말인데 민주개혁 세력이 잡았을 때는 그걸 일부러 안 지려고 하잖아요. 가급적이면 막 내려주려고 하잖아. 그 대표적인 지방 분권이에요. 박근혜까지만 해도 지방 분권을 어떻게 하면 안 시킬까. 교부금 갖고 막 장난치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내려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당장 불편해도.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면 안 내려줄 것 같아. 다음부터 해라. 나까지 할게.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자기들 권력을 어떻게든지 기득권처럼 유지하고 대통령의 권력은 빼앗고 하는 그 노림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국민들한테 나눠줄 권력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선거 넘어가면 안 되고 저는 내년 지방선거 때 굳이 개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네. 이번에 그 신고리 오리콕이 공론화위원회 공론화위원회 뭐 그런 방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공약했다 그래서 그 공약이 안 지킬 생각으로 뭔가를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이미 국회에서 개헌 특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합의가 안 돼. 일단 권력 구조부터가 합의가 안 되는 상태에서 굳이 그거를 공약 지키겠다고 해봐야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꼭 굳이 개혁하겠다 그러면 권력 구조 일단 킵해둔 상태에서 그것만 해도 돼요. 헌법에 담아야 될 가치, 복지, 인권, 지방 뭐 이런 걸 넣는 방식으로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조를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그 논리잖아요.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 고쳐야 된다고 개헌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런데 이명박근혜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그 말을 얼마만큼 극렬하게 극단적으로 누렸는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바뀌니까 그 똑같은 권력 구조 안에서도 다르게 행사하고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화정이라는 것도 그런 개념에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군주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왔다가 공화정이 사실 황제정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역사적인 맥락 자체가. 그러면은 공화정이 어떻게 황제정으로 넘어가게 됐느냐. 국가의 비상사태가 계속 반복적으로 닥치니까 독재관이라는 임시직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재관이라는 그 직책을 공식화시킨 게 일종의 황제의 개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화정이라는 그 굉장히 훌륭했던 정치 시스템도 주변 환경이나 공화정이라는 그 시스템 자체가 어떤 황제의 형태를 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지금 현재 권력 구조 자체가 대통령제가 옳으냐 그르냐라는 고민도 해야 돼요. 학문적 차원에서는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똑같은 대통령제 안에서도 박정희가 했을 때와 김대중 대통령이 했을 때 그리고 박근혜가 했을 때와 문재인이 했을 때가 어떻게 다른지는 우리가 몸으로 직접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직접 현실에서 보고 있는 건데 이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고 우기기 시작하는 거는 사실 다른 저희가 숨어 있다는 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상상은 재밌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까지 문재인 대통령 임기 3년 하고 예. 그리고 당연히 안 받아주지. 그렇게만 하라 그러면 4년 더 할 수 있어. 예. 그 사이에 자기들은 민심의 어떤 흐름을 바꿔보겠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귀엽고 깜찍하네요. 그리고 최근에 요 비슷한 논의를 막 해왔던 분 한 분 계시죠. 김종인 씨. 김종인 씨가 최근에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모습 드러내셨다고. 그분의 성향은 이런 거였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을 시켜줬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 선발을 되게 많이 자르려고 했던 측면에 공천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속내는 그런 거였어요. 문재인은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문재인으로는 대통령 정권 교체 못해. 그래서 계속 뭔가를 띄우다가 쪼그라들다가 지금 이분 괜히 국회의원 직원 한 날리고. 네,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요번에 뭐 책도 한 권 써서 뭐 출판 기념회 했다고 하던데 누가 사냐고. 네. 누가 안 사도 뭔 상관이에요. 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돈 많은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헛발질하고 계시는 분들이 일부에 있어요 보면. 근데 이분도 이제 이런 얘기가 또 귀 속으로 들리면서 설깃해서 또 거기에 또 한 숟갈 얹으려고 하지 않을까. 제가 당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정말 분노에 차가지고 악에 맞춰서 그 게시판에서 막 24시간 상주하면서 막 욕을 해댔던 유일한 사람이 김종인입니다. 그 노회한 그 욕심, 그 더러운 그 욕망 덩어리가 보이니까 네.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문자 메시지로 화이팅 이게 하나 보내거나 안 그러면은 이렇게 댓글 뭐 좋은 글 있으면 댓글 좋아요 한번 눌러주거나 요 정도 선에서 했지. 제가 직접 게시판에 들러붙어서 김종인 나가라부터 시작해서 아 정말요? 미친 듯이 써적인 적은 별로 없거든요. 정말 싫습니다. 이분에게 CS로 칭합니다. 뭐요? 추호 스나이퍼. 알겠습니다. 재밌는 상상이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개헌에는 이 다음 방송에서 이어질 복지라든지 이런 개념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예. 사실 권력 구조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누가 어떤 형태로 국민을 더 위하는가. 적폐청산?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복지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복지 방송에서 또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2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방송을 1회 할 때마다 1년씩 연장됐으면 좋겠습니다. 25년 동안 연장했는데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핵심 브레인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그 브레인이의 브레인 이상희 공동대표님. 안녕하세요. 이 칼럼 진행자 이상희 교수입니다. 일단 숟가락을 확 얹으시네. 네. 요새 이 칼럼 안 돼서 죽겠어. 이 칼럼 안 되지. 서정우 씨 퀴즈맨이 너무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죠? 너무 게을러요. 자기 목소리 패권 자꾸 그것만 내세우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오늘 안 나왔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그 뒷담화와 배신자 프레임으로 가야 돼요. 어디 갔어요, 근데 퀴즈맨은? 따뜻한 남쪽 나라에 휴양을 하러 갔습니다. 좋을 때다. 예. 이 칼럼이 지금 몇 회쯤 나왔어요? 국민 라디오 이상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를 한 지가 벌써 한 5개월 됐죠.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시고 저희들이 한 보름 뒤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5개월 됐죠. 5개월 됐는데 별로 크게 이렇게 발전이 없고 매 제자리 걸음이에요. 일주일에 에피소드가 3개 나가는데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이렇게 3개 나가거든요. 그런데 뭐 여전히 그냥 200위권, 300위권을 맴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프로나무께서 좀 세게 좀 홍보를 해주시고 우리 친애하는 새가 날아든다 애청자들께서 이 칼럼을 많이 좀 청취해 주시면 저희들도 뭐 100위권 안으로 한번 쑥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애청자 여러분, 우리 계열사입니다. 맞습니다. 계열사 맞아요. 계열사 반개 미링이 있어 실속은 별로 없는데 계열사들이 은근히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컨텐츠로는 알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팟캐스트라고 하는 공간이요.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가중화된 공간이에요. 맞아요. 자본주의의 극점을 보는 거라서
제가 듣고 있기에 상위 20위권 정도의 팟캐스트가 전체 다운로드의 80% 이상을 잡아먹는다. 10,000개 중에서 이런 느낌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그 정치, 정책 이런 쪽에 소양을 좀 쌓고 싶다 하시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복지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복지과 소사이어티 방송을 이렇게 의무적으로라도 좀 들으셔야만이 나중에 어디 좋은 자리 갔을 때 유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국민 라디오 책에서도 좀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봤을 때 PD 입장에서 제일 많이 준비해 오고 시나리오를 늘 다 준비해 오거든요. 그리고 콘텐츠가 정말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듣질 않고 순위가 이게 뭐 5개월 동안 거의 제자리 걸음이니까 처음 시작할 때도 한 200~300위권이었는데 지금도 200~300위권으로 맴돌고 있으니 그러니까 좀 안타깝죠, PD들도. 그래서 좀 힘을 좀 실어 주십시오. 이게 요즘은 또 그 휴대전화에 팟빵 구독하기 그 기능이 또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 희한해요. 구독과 기능이 있죠. 왜 없어요? 아니 그게 없어져 가지고 요즘은 그 캐시로 전환되는 거 있잖아요. 무료. 캐시 적립 C자가 뜨고 그리고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구독하기 해놓으면 구독하기를 누르면 이제 구독하기가 없어진 게 아니고 구독하기가 없어지면 이 SNS도 안 되는 거고요. 팟빵 앱을 이렇게 보시면 딱 펼치잖아요. 팟빵 앱을 딱 펼치면 이 중에 마이라고 있어요. 마이. 네. 이걸 누르면 여기 구독 목록도 있고 다운로드 목록도 있고 다 나오거든요. 마이라고 하는 걸 눌러야 돼요. 오른쪽 하단에 마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구독된 팟캐스트들이 쭉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 보시고요. 그 옛날에는 우측 상단에 구독하기 표시가 있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저도 오른쪽 하단에. 오른쪽 하단에 마이. 마이, 그렇지. 영어로 마이라고 돼 있어요? 내 구독 목록, 내가 쓴 댓글, 내가 지금까지 다운로드 받은 거 이런 게 다 거기에 들어 있어요. 저도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그거 막 찬이라고 얘는 먹었는데 못 찾았는데 오늘 우리 프로나무께서 너무 쉽게 가르쳐 주시네. 아날로그 시대의 이 적폐. 아니에요. 저도 꽤 하는 편인데 그걸 몰랐는데 그걸 좀 알려주시지. 근데 어쨌건 구독하기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거기 이상이 앞뒤로 똑같잖아요. 이자 상자 이자 앞뒤로 해도 제 이름이 똑같잖아요. 이효리 사촌이십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제 이름 석자를 딱 치시면 검색하시면 이상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가 뜨거든요. 그러면 그거 좀 열어봐 주시면 지금까지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상 히로 검색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안 나오죠, 당연히. 이상 2로 검색해 주세요. 이상희 대표님, 형님은 이상 1이죠? 1입니다.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동생은요? 동생은 맨 막내가 이상 10이죠.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청취자분들보다는 복지과 소사이어티 내부자들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있었던 그 행사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셨던데 그분들만 들어도 50여 년이 늙었더만. 근데 그게 연결이 잘 안 돼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내부자들의 문제예요. 이분들이 그분들만 하루에 정확하게 다운로드만 받아도요 100여 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외부에서 유입된 분들 합치면 50여 년 들죠. 집토끼부터 잡아야 돼요. 그렇지. 집토끼부터 잡아야죠. 저는 새가 날아든다 애청자 여러분을 저희 집토끼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계열사인데 뭔가 좀 이렇게 그 영업수익이 잘 안 나는 게 있어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희들 영업수익을 많이 내가지고 새가 날아든다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계시는 어떤 그 건강보험의 여러 가지 혜택 그리고 복지정책의 여러 가지 혜택들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신 분들의 방송이세요. 이거는 이제 이중에 이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빚을 진 거예요. 그러면 그 빚을 이렇게 뭐 돈 달라고 그래? 이거 청취하기로 들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 이상 2로 검색하시거나 이게 검색 안 해도 첫 화면에 나와줘야 되는데 그 정도는 돼야죠. 그래 꼭 검색을 해야 돼요. 이상 2로. 또 이 칼럼으로 검색이 안 돼요.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인데 이상희 제 이름 석자만 하면 거의 딱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는 생략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정훈 씨가 없는 관계로 방송을 쉴 수도 없고 서정훈 씨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5분 동안에 자기 코너가 최고로 그 빛을 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든 것이다. 네, 그렇지.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비주얼이나 목소리나 이런 걸로 보면.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뭐 누가 듣냐 안 듣냐 이런 차원보다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갈 수는 없고 최소한 어쩌면요 새가 날아든다 전체로 보면 이 방송은 재밌으면 안 돼요. 그 깃털처럼 얇은 그 가벼움 그런 재미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묵직하게 우리는 가야 될 길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사실은 10월 달에 있었던 국정감사 이 국정감사들이 얼만큼 잘했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해주는 방송은 또 사실은 묵직하게 가는 우리 정연 방송밖에 없다. 저는 그런 자부심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 대한 일단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국정감사는
해년마다 한 번씩 있어요. 한 달 정도. 근데 그 국정감사는 정부 기관 또는 공공성을 갖고 있는 웬만한 기관들은 다 피감 기관이 되는데 문제는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부의 중간에 걸쳐 있다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새로운 정부가 무슨 적폐랄까 무슨 그런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처의 연속 성장에서 봤을 때 지나간 어떤 잘못된 지점들 이런 것들을 파헤치고 시정하고 하는 그런 작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번 국정감사의 의미는 맞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사실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를 좀 회피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요. 자기들 적폐를 지금 감사해야 되는 뭐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의 전문가께서 이번 국정감사,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2주 전 이 새날 팟캐스트 복지국가 싱크탱크 시리즈 시간에 각 상임위별로 국정감사의 쟁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3주간의 국정감사 일정을 마치고 돌이켜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이 성과가 하나도 없이 끝나는 허무국감 또는 맹탕국감 이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물론 내용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의도에 국정감사 받으러 올라온 한 고위공무원을 이제 사석에서 만나가지고 뭐랄까 좀 하소연을 들었는데 예년과 똑같이 빌기대는 사실 안 했다. 그런데 이제 장관님도 새로 왔고 하니까 좀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올라왔는데 아예 부르지도 않더라.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정쟁만 바빠가지고 보이콧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몸은 편해서 좋은데 한편에서 마음에는 참 허탈하더라 이런 하소연을 하시던데요. 물론 저 PD님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 정무적으로는 성공한 국감이죠. 왜냐하면 덮어야지 자기들이 욕을 덜 듣는데 사보타지 하든지 어쨌든 저 정쟁을 하든지 아니면 또 당내 문제로 그 시끄러워지든지 어쨌든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덮는 데는 그 상당히 기여를 했으니까 정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성공한 국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참 허무하죠. 비싼 세비 줘가지고 정부를 감시하고 그 산하기관들을 통제하라고 준 유일한 이제 법적인 기회인데 그걸 저런 식으로 허비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국감뿐만 아니고 앞으로 있을 예산심의 또 중요한 정기국회에서 법률심의 똑같은 행태로 흘러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 뭐 국회 무용론부터 해가지고 그 다시 한번 이 정치권에 대한 함의를 느끼게 하는 그런 계기로 국감이 또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국정감사를 하는 대상이 현재 문재인 정부란 말이에요. 예. 일단 대상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적폐들을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걸 도려내줘야 문재인 정부가 출발하기도 저는 쉽다고 보거든요. 예. 일종의 이제 부처별 개혁 이런 과제를 안고 가야 되는데 진짜 수박 거달기식으로 맹탕 뭐 허무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은 사실 장기적으로 문재인 정부 각 부처나 공기업 공공기관들에는 전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보는 부분이라서 확실히 털어냈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의 그런 식의 어떤 그 전략으로 인해서 사실은 국정감사가 많이 좀 빗바랜 측면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성과들도 좀 저는 나름대로 봤거든요. 전혀 뭐 우리가 곱씹어 볼 만한 게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홍준표하고 서청원 간에 지금 혈전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OK 목장의 결투하고 거의 비슷한 지금 홍과 서의 결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결투에 이상한 사람이 한 명,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제3자인데 그것도 남어당 사람이 하나 끼어들었잖아요. 국민의당의 모 국회의원. 이용주? 근데 그분이 그 끼어든 자리가 그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그게 국감장이었대요. 그렇죠. 국감장이었죠. 근데 그게 좀 어이없지 않아요? 아니 국감하라고 있는 그러니까 정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펼치는 곳 그러니까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안하고 하는 그런 자리가 국감장인데 거기에서 남부당 싸움하는 거 그거를 뭐 나도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게 야 저게 어떻게 좀 어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지 같은 자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 정말 더러운 정치 아닙니까? 아니, 하려고 그러면 지네 당사에서 해야지. 그걸 국감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근데 왜 국감장에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관심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관심 받으려고 그러나 또 하나. 또 그건 맞는 것 같아. 네. 자기 당에서 이야기하면 관심 별로 못 받을 것 같은데 네. 카메라 와 있는 자리에서 떠든다. 그리고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법적으로 무슨 휘말릴 일이 생기잖아. 그럼 잘못하면 그게 기소될 수도 있거든. 잘못하면 어느 한쪽이 명예훼손으로 건다라든지. 근데 국감장에서 그런 거 하는 거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면책이잖아요. 근데 어쨌건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남부당에 싸움을 하는데 그것도 더러운 싸움.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역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한 사람은 지금 성완종 비리에 얽혀가지고 1심에서 유죄받고 뭐 2심에서 무죄받고 이 난잡한 과정에서 정인으로 법정에 불려나간 사람에게 뭐 유리하도록 발언을 해주라고 부탁했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이면에서 보면 그 친박 세력과 친홍 세력 간의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인데 이거를 왜 신성한 국감장으로 갖고 오냐고. 뭐 굳이 실드를 한번 치자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검찰이나 법원이나 이런 데 국정감사장 가서 해당 이제 장 수장한테 이거 뭐 조사할 생각 있냐 없냐 이렇게 묻는 과정에서 전 나왔을 거라고 보는데 국정감사가 그래서 이제 욕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딜레마가 있어요. 이용주 의원 같은 그런 식의 좀 깜짝 발언 이런 것들이 나오면 재미는 있는데 실질적인 국정감사가 안 되는다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재미가 없어도 할 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촛불 뭐 항상 방송으로도 입에 달고 사는 촛불이지만 그게 주는 의미가 간단치는 않거든요. 혁명이란 말이에요. 혁명. 근데 만약에 이게 군사 정권이 뭐 쿠데타 이런 방식으로 했다고 하면 정말 국가 전체가 싸늘한 얼음일 그런 상태에 있는 혁명인데 촛불 혁명이다 보니까 아직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체 현상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국회만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오늘 한겨레 신문 그 촛불과 관련해가지고 검찰이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대한 그 시리즈 1면 톱으로 나왔습니다. 1면으로 나오고 또 뭐 3면인가 쭉 연계돼가지고 나온 취재 기사가 있는데 검찰을 출입하는 기자가 그 적폐 세력을 척결하는 촛불혁명의 그 1년 과정 있잖아요. 그 1년 과정을 쭉 시간 순으로 따라오면서 검찰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나중에 이걸 아마 무슨 다큐멘터리로 만들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말이 계속 바뀌잖아요, 검찰이. 처음에는 뭐 박근혜에 대해서 수사할 거리도 아니다 했다가 나중에 하나씩 태블릿 PC 나오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뇌물죄 같은 거는 최순실인데 걸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걸게 되고 하나씩 검찰이 태도를 조금씩 바뀌어 가는 거.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검찰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고 더 많이 바뀌고 근데 지금까지 오게 된 이 과정에서 질적으로 변화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바로 촛불이 가장 뜨겁게 타올랐던 시기였다. 맞습니다. 결국 그 촛불의 힘이 검찰도 저렇게 이제 바꿔놨잖아요. 물론 뭐 또 언제 또 틈만 나면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은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이 적폐가 잘 청산되면 문재인 정부에서의 검찰은 구조적으로 달라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바뀐 곳이 국회예요. 그렇죠. 예. 왜 그러냐? 저는 왜 그런지 이유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어쨌거나 간에 문재인 정부의 행정부에 속해 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촛불이 만들어낸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지금 제 국회에 있는 저분들은 촛불하고 아무 상관없는 저 국회의원들이야. 촛불이 만든 국회의원들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그런 건지 자꾸지간 촛불혁명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일을 이번 국감에서도 저는 한 거다. 이분이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우리는 촛불혁명의 시민정신을 받들어서 국정감사를 하겠습니다라고 만약에 그게 어떤 적폐든 어떤 모순이든 어떤 비리든 다 털어내고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얼마나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았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뭐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자유한국당은 신적폐라고 부르잖아요. 문재인 정부에. 그렇게 부를 만한 게 사실 별로 없거든요. 뭘 해봤어야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논리 형용 모순이라고 하는 게 형용 모순. 이게 적폐라는 게 폐단이 쌓여온 건데 차곡차곡 세월이 지나서 쌓인 거잖아요. 지금 결국 5개월밖에 안 되는데 뭐 세월이 지나게 쌓인 게 뭐가 있어. 미세먼지가 조금 쌓여 있어. 먼지 후 불어버리든지.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일종의 물타기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것만큼 니들도 잘못했어. 양비론 이렇게 가면서 국회를 이제 계속 그렇게 어지러 놓으니까 이게 국정감사장을 계속해서 이렇게 중계 비슷한 걸로 이렇게 짤막짤막 보는데요. 대부분 어그로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소리 질러가면서 그러다가 왜 너한테 반말해? 그러면서 정회가 되고 사라지고 물론 박문진 관련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며칠 보이콧했던 것도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니까 또 겨우겨우 기어 들어와가지고 또 상복 입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안 들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어. 보다 정말 대단한 세력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치인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약간 장제원 같은 건데 옛날에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국회의원으로서. 뭐 약간 폭력도 주도했고 국회 내에서. 그러다가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게이트가 터졌을 때 그 방을 뛰쳐나와가지고 막 청문회 같은 거 막 세게 질렀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면 거기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호감을 느껴요. 그러다 다시 저쪽으로 돌아가서 또 반대로 섰는데 어떤 과거에 대한 입장, 자기들의 무슨 게이트나 적폐에 대한 입장을 그동안 우리가 좀 많이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는 식으로 한번 딱 가줄 필요가 있는데 이 세력들은 그게 없다는 게 저는
앞으로 정치적 미래가 없다는 걸로 저는 보거든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들한테 특별하게 어떤 비판 능력이 없는 분들을 제외하고 다수의 3분의 2, 4분의 3 이상의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얼마나 많은 폐악을 저질렀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무슨 방송 장악이라고 하면서 그걸로 국정감사 보이콧하고 이런 방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용서받을 자들이 안 되는 그런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구조적으로 그 이상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회의원들은 촛불 전에 당선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촛불 혁명 세력의 어떤 시대적 요구를 부정하고 싶은 이런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보다는 이 정당이나 그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생존 확률이 훨씬 높은 이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이 정치 시스템의 문제를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정책적으로는 실패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맹탕 국감이지만은 정무적으로는 대단히 자유한국당이 잘한 것으로 내부적인 평가를 하거든요. 첫째, 시선을 돌리자. 어차피 국감 열심히 하면 자기들의 비리나 그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물타기, 시선 돌리기, 또 심지어는 보이콧해가고 밖으로 나가기 이렇게 해서 그 상대적으로 덮게 하는 이런 효과는 충분히 만끽을 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화가 어마어마하게 났는데 이것을 그대로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별로 없이 다음번 선거도 또 지역주의에 기초해가지고 투표를 하게 되면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당선이 되는 이런 구조를 이번 기회에는 좀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가능하다면 내년 선거 때 이 선거법 개정 같은 걸 통해서 이런 의원이 아니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의원들이 평가받고 당선되고 재선되는 그런 구조로 가게 하는 하나의 계기로도 쓸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보수 세력을 우리 국민들이 한번 제대로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지방선거 본 게임이 딱 시작되면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정말 유권자로서 가차없이 보수 세력을 좀 심판해 줬으면 좋겠다. 무슨 소린가 하고 싶은가 하면 그나마 그래도 지난 대선 때 그 짧은 박근혜의 적폐로 인해서 치러진 촛불 혁명의 과정에서 치러진 선거였지만 그 짧은 선거 과정이 그나마 그래도 조금 풍부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면 그래도 바른정당에서 유승민 후보가 나와주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후보들이 사자구도 뭐 이렇게 오자구도가 펼쳐졌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경쟁이 정책 경쟁이 되고 노선 경쟁도 되고 유승민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에서 그 노선이나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좀 풍부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 거거든요. 아, 보수도 저렇게 복지를 하자라고 주장하는 거구나. 보수도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네. 보수도 저럴 수 있네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심어줬거든요. 그래서 박근혜의 정세 없는 복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레토릭을 홍준표가 그대로 고수하고 있을 때 유승민은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입니다라고 이 대선 캠페인에 나와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방송 토론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 이제 우리 정치가 좀 다양성을 가지고 좀 역동적으로 이렇게 다당제의 합의제 민주주의를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구나라고 해서 많은 지식인들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들에게 잠시나마 발전의 가능성, 정치의 발전의 가능성이 열린 그런 모습을 연출해 줬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김무성 같은 저런 자들이 다시 다 돌아가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장재원 그런 분들은 벌써 돌아갔잖아요. 저 집으로 원대 복귀했거든. 그래서 지금 원대 복귀하려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놓고 지금 짐 다 꾸려놓고 지금 요시 땡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 10명 된다는 거 아니야? 지금 바른정당에서. 이런 걸 이제 지켜보면서 왜 가려고 그러겠어요? 이게 바로 보수가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도 박근혜 적폐 같은 거 이런 거 낡은 보수에 정말 터무니없는 적폐 같은 거를 청산을 안 하더라도 우리는 뭉쳐 있으면 그래도 우리 보수 국민들이 역시 우리를 찍어준다. 가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른정당의 자강파 이런 사람들은 설 땅을 잃어버렸다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가 지금 이 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건강한 보수가 다시 나타나지 않으면 저는 건강한 진보도 없다라고 하는 망고의 진리를 생각해 본다면 진보가 정말로 진실되게 건강하게 장기 집권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으려면 보수도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려면 이번 이제 다가오는 선거에서는 저는 우리 유권자들이 보수를 제대로 심판해 버려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정감사에 대해서 그래도 어쨌든 이제 끝났으니까 성과를 평가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우선 첫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것을 먼저 좀 저희는 살펴보고 싶은데요. 국정감사에서 언급이 안 됨으로써 사실은 국민들이 손해본 게 굉장히 많은데 언론이 이런 것들은 거의 보도를 하질 않아요.
예를 들면 각 상임위별로 국정감사 시작하기 전에 언론들을 뽑았던 쟁점이 될 것이라고 그 예상하는 리스트들이 쭉 있었습니다. 표로도 만들고 막 신문에 전면도 나고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법사위에서 공비처 신설 문제 언급도 못하고 그냥 흘러가 버렸어요. 언급도 안 됐어요? 예. 그 대신에 박근혜 재판이 무리하게 진행된다든지 박근혜 구속의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시끄럽게 시간을 보내버렸고 산업통상자원부나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제 같이 운영하고 있죠. 여기서는 탈원전에 대한 공방은 있었지만은 이 한미 FTA에 대한 대응 논의 이거 사실 여야가 같이 머리 맞대서야 될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됐는지 점검도 못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의견도 전혀 듣지도 못하고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죠. 이 지점을 좀 짚고 가면 국회의원들이 한미 FTA를 저는 모른다 한 표예요. 그렇죠. 언급하기엔 너무 광범위하고 방대해.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또 기재위에서는 지금 당장 문제가 될 법인세 인상 이 부분에 대해서 핀셋 증세, 초고수층 증세 부분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얼마만큼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언급도 못하고 이제 끝나버렸고 국방위에서는 어마어마한 방산 비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도 이야기 못하고 현장 방문 몇 개 하고 사진 찍고 이거로 시간 다 보내버리고 또 행안위 같은 데서는 정교조 합법화나 교원정치활동 합법화 이런 부분을 좀 논의를 했으면 하고 바랬는데 전혀 언급을 못하고 끝나버렸고 교문위에서는 국정교과에 가서 왜곡을 과연 누가 어떻게 했느냐 이거 분명히 까발켜야 될 내용인데 언급 못하고 지나가 버렸고 보건복지위에서도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르는 재원 조달 방안은 논쟁이 됐지만은 그럼 민간보험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못하고 흘러가 버린 거죠. 그리고 환노위에서는 지금 어마어마한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나 고려시간 단축 같은 아젠다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아젠다로 띄우지도 못하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을 안 하면서 시간을 흘려버려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엄청난 손실을 입은 국감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안 하는 만큼 손해인 거죠. 그럼요. 근데 안 하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했다고 느껴지지 못하는. 그런데 이제 또 그래도 좀 성과가 있는 그런 것들도 꽤 있었는데요. 우선 지난 팟캐스트에서 국감에서 벌어진 이 문재인 케어에 대한 논쟁을 한번 다룬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걸 보면서 저희는 진실 공방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잘 했는데 거기서 언급 안 한 부분 그것을 좀 우리가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다 싶은데요. 예를 들면 그 여야를 막론하고 문재인 케어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국민들 다수가 좋아하고 호응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런데 주로 야당 의원들이 비판하는 게 재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한다. 이게 하나고 두 번째 그 해당 의사들 단체들 동의 받았느냐 뭐 이런 정도가 비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죠. 자기들의 큰 힘을 주시는 민간보험 회사들한테 손해가 나는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고 또 그것이 향후에 후원이라든지 또 언론사들의 광고와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자기들에 대한 보도라든지 이런 것과 직접 연관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는 감히 꺼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생색은 정부에서 내고 부담은 근보 재정에 지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의원은 재원 대책이 명확하지 않아서 나중에 엄청나게 미래 세대와 지자체의 부담으로 떠넘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2017년 대비 2022년에는 건강보험료를 23조나 더 걷어야 된다. 이거 정부가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마치 건강보험 누적 흑자를 쓰는 것이 재정을 거들내는 것처럼 이렇게 오도해가지고 사실 그거 국민들 위해서 써야 될 돈을 안 쓰고 쌓아놓고 있는 거고 안 쓰면 안 쓸수록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더 많은데 그런 부분을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서 쌓인 돈을 다 까먹으려 한다.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공격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여당 의원들도 그런 부분을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걸 보면서 야, 참 답답하구나. 그러고 아마 이제 결국 이 정도 수준에서 논의가 된다면 대통령이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를 과연 국회에서 제대로 서포트 해줄까? 이런 좀 아쉬움도 좀 들고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질문 내용 중에 자유한국당의 김모 의원이 이제 질문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이래요. 그 문재인 케어를 보면 국민건강보험의 이제 보장성 강화 정책이 그 골자인데 그것이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건강보험 재정에 지운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 정부가 뭐 또 생색을 냈다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당연히 건강보험 제도는 건강보험공단이 재정을 부담하는 거고 그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당연히 내는 거죠.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그 돈으로 보장을 혜택을 받는 건데 기존에 내던 것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그 대신에 제대로 된 보장을 받을 거냐 이게 이슈인데 뭐 그냥 이렇게 수준 낮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사실 조삼모사 같은 이야기예요. 재정을 건전화시킨다. 그 프레임부터 저는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관련돼 있어 돈을 남겨두고 있으면 뭐해요? 그때그때 써야지. 쉽게 표현하면은 필요한 재원이 있다면 마이너스를 내서라도 써야죠. 예. 안 쓰고 있으면서 해야 될 일 안 하고 있는. 어쨌든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만큼 또 우리 복지과 소사이어티 분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뭐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논의에 대해서 관전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그분이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가. 요 입장에서 보면 딱 그 어느 편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안 된다라고 하는 분은 이유는 여러 가지 되지만은 결국 이제 문제가 민간보험 업계가 어려워지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은 국민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 이런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편이냐 보험회사 편이냐 이번에 딱 하나의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방송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국정감사하면서 막 뭐라고 얘기하면 일견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내가 찍었던 저 사람이 나를 잘못되게 하고 있고 민간 보험회사나 잘되게 하고 있는 그걸 벌 줄 알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 이 방송 열심히 들으시라는 말씀 드리고 그러니까 싶고요. 제가 한 말씀을 거기다 첨언하자면 그 많은 국회의원들 심지어는 한때는 다소 개혁적이고 심지어는 진보 성향이 좀 있었던 그런 중진 의원조차도 뭐 지금은 이제 국민의당에 가 계시지만 이런 분조차도 깜짝 놀랄 만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세요? 문재인 케어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까봐 겁난다. 그분은 이제 선의로 문재인 케어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도록 밑이 빠진 독이 안 되도록 잘 단속하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건강보험 재정이 거들난다 이런 지금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건강보험 재정이 거들나는 그 이전에 지금 우리 서민 가게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큰 병에 걸리면 서민 가게가 지금 이미 거들나고 있거든. 서민 가게 거들나고 있는 거를 먼저 걱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보험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돈이 없는 서민들이 병원에 가기도 어렵고 또 막상 병원에 가게 되면 그나마 있는 돈을 다 날려버려가지고 빈민노로 전락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연. 그래서 이게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국민의 그 외침을 받아들여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지금 문재인 케어를 내놓은 건데 이거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우리의 과제인데 이거는 지금 보통 사람들의 가게가 밑이 빠져가지고 지금 엉망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은 방치해놓고 지금 건강보험 제도가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밑 빠진 독이 될까봐 지나친 강조점을 두는 것도 이것도 지금 진보적인 성향의 국회의원이 할 일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반대밖에 안 더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누구 편 들어주는 거냐? 결과적으로 문재인 케어 반대하는 쪽. 맞아요. 그냥 우리 국민들이나 문재인 케어에 조금 유감이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보수적인 사람들 아니면 부자들 건강보험료 무지 많이 내고 있는 기업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보장성 확충되면 부담이 저거가 더 커지니까 반대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말을 기다리는 거야. 아, 문재인 케어를 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기가 돼가지고 저 망하겠구나. 아, 문재인 케어 하면 건강보험 재정 고갈된다. 망한다. 이런 정치화를 지금 은중에 심어주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악용해 먹는 거죠.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도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그래도 국정감사라고 하는 게 국회의원들이 뭔가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나쁜 쪽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고 성과도 분명히 항상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때 성과라고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예, 제가 상임위별로 몇 가지 좋은 성과, 국회의원들한테 저 세비 줘야 될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있구나를 알 수 있는 이 소위 말해서 밥값을 한다 이런 성과를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뭐 잘 알려진 대로 정무위 종합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장을 불러놨고 그 이건희 회장의 4조 4천억 원 차명 계좌에 대해서 과세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옛날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해석을 달리 해서 99%까지 이제 추가 과세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최소 2, 3천억, 많게는 세목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1조 원까지 추징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최소로 추징을 하더라도 어쨌든 국회의원은 세비의 수십 배를 확보한 거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국고를 풍요롭게 하는데 국회의원이 기여를 한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정확히 알아야 될 건 그 원금이 아니고 이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4조 4천억은 전체가 아니다. 오늘에서 자꾸 이걸 제대로 이야기 안 해주던데 그거는 분명히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의 의원이 안 챙겼으면
스르르 넘어갔을 거예요. 예, 묻혔었고. 예. 그런데 대놓고 최종국 위원장을 불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 입장을 밝혀라 했더니 다시 점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 세금을 추징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혀서 국민들을 대변해서 이제 역할을 했고요. 또 국토교통위 종합감사에서는 중요한 건설회사 회장들 다 불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증인 실명제를 해놓으니까 갑자기 또 부르는 증인들의 숫자가 확 줄어버리는 이런 작태도 보이긴 했지만은 어쨌든 GS건설이나 현대건설은 참석을 하고 또 삼성물산이나 부영건설 같은 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하고 개의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4대강 단합과 이에 따르는 사회공헌재단 기부금 2천억 왜 아직도 안 냈느냐? 이런 거 따져서 그럼 앞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그 약속 이행 여부를 촉구하고 또 어떻게 받아낼 건가 이런 것까지를 답을 하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도움이 되는 2천억을 마련하는 계기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 후분양제나 부실공사 하도급에 대한 문제 같은 질을 통해서 이 건설회사들의 횡포에 대해서 국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방침들도 국회의원들이 대변해서 발언을 하셨고요. 기재위에서는 특히나 이 좀 재미난 게 나왔는데요. 조세 햇빛에 나간 돈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 물론 이것도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해외 투자 현황을 한국수출은행하고 한국은행 국세청을 이제 불러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2008년도부터 2016년까지 국내 대기업이 케이만군도, 버진 아일랜드, 버뮤다, 바하마, 리텐슈타인 등 조세 해피처에 송금한 금액이 594조가 넘는데 국내로 들어온 거는 428조니까 165조가 나가고는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수출입 결제 대금이나 제3국 투자를 통해서 경유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돈 세탁을 한 금액으로 추정을 가능한데 그 금액이 한 36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밝혀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명을 하고 또 어떻게 추징할 것인가를 담당 부서로부터 답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을 위해서 국부 유출을 막는 그런 기능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아까 조준웅 특검이 옛날에 한번 파헤쳤던 그 삼성 이건희의 비자금이죠 일종의 차명 계좌에 있던 돈 그게 총액이 지금 얼마라고요? 정확하게 4조 4천억 원이죠 차명 계좌. 예. 이 차명계좌 4조 4천억 원, 요거를 이번 국감에서 자주 까발린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사실 묻혀있던 거를 까발린 건데, 이 일을 이번에 박용진 의원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중에 최병천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최병천 씨가 19대 국회에서 나라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던 그 민병두 의원의 보좌관 생활을 4년 내내 했거든요. 사실 그분을 최병천 씨를 민병두 의원에게 이제 제가 추천했거든. 민병두 의원이 제게 복지국가 소사이티의 정책위원 중에서 제게 정책 보좌관 한 명을 보내주십시오. 누구라도 받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고심하다가 누굴 보낼까 하다가 이 최병천 씨를 제가 소개를 해줬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 쓰시더라고요. 그 4년 내내 이제 같이 일을 했는데 최병천 씨가 굉장히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같이 그때 일을 했던 보좌관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름이 김성령이래요. 이 김성령이라고 하는 이 보좌관이 지금 이제 박용진 의원실에 가 계시는데 이분이 삼성 킬러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박용진 의원실에 취업을 할 거 아니에요. 취업을 하려고 그럴 때 삼성이 취업을 막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다라는 거예요. 참 삼성이 대단하죠. 보좌관 하나 취업하는 거를 막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번에 한 건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박용진 의원도 이번에 큰 공을 세웠지만 사실은 이게 아주 유능한 보좌관 한 명이 그렇죠.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걸로는 대체적으로 보니까 한 3천억 원 내지 5천억 원 정도로 아마 추가 세수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4조 4천억 원에서 지금 이자가 붙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99%를 추징하면 그러면 아마 한 3천억 내지 5천억. 그러니까 큰 돈 버은 거야. 3천억 내지 5천억이니까. 그 국정감사는 특히 저는 보좌관들의 실력 싸움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국회의원은 이제 그걸 취합해가지고 이제 뭔가 하는 그런 인물인 거고. 자, 어쨌든 고생들 한 결과가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래도 국정감사에 알짜는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야가 서로 제대로 하려고 경쟁을 하고 또 국정감사 20일간 3주간만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내도록 한다면 얼마나 국회가 생산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거대한 정부를 견제하면서 국민들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 세금이 제대로 쓰인다는 것을 항상 국회에서 세상에 감시하고 있다. 이런 그 신뢰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감사가 그 자체로서 비리를 밝혀내고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은 국민들에게 알린다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근데 뭐 디테일한 거야. 지금 1시간 정도 안 되는 시간에
국정감사 3주 이상의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우리도 수박 거달기를 하고 있는 건데 좀 큰 틀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게 단순하게 뭐를 폭로해서 뭐를 알게 됐다 뭐 이런 처음보다 제가 최근에 보고 느낀 건 확실히 SNS 시대도 있고 그래가지고 국정감사 준비하는 자세는 확실히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막 제보 받고 그러면서 국민들과 같이 가는 국정감사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국민들이 서로 이렇게 같이 만들어가는 국정감사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각 당들이 지금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한번 소개를 해 주십시오. 예. 각 정당마다 이제 국정감사를 겉으로는 열심히 준비한다라고 하면서 별도의 국정감사 대책본부를 다들 만들고 또 간판도 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국정감사를 대책을 세우는 이런 역할보다도 자당의 홍보 경쟁을 하는 것이 이제 주였는데요. 뭐 예를 들면 좋은 의미에서 홍보 경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국감 시작과 동시에 당 홈페이지에 국감 자료실을 한 것을 만들어서 각 소속 의원들이 내는 보도자료를 전부 다 공개를 했어. 오픈을 했어요. 이거 찾아보려면 상임위 찾아서 그 상임위 소속 의원실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가보면 모든 상임위의 모든 의원들 보도자료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적으로 한 7,400개, 제가 어젯밤에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봤을 때 7,400개, 2017년 국정감사 관련 보도자료만 2,000개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이 보좌관들과 국회의원들의 노력의 산물인데 그런 것들을 공개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큰 홍보뿐만 아니고 어떤 열린 정당이라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잘했던 것 같고요. 국민의당은 매일 자당 의원들의 활약상을 오늘의 국감 의원 선정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매주 월요일나 수요일, 금요일을 열리는 최고위원회에서 선정 의원을 발표하고 이 선정된 내용들을 설명하고 이런 걸 했는데 물론 뭐 선정하는 것 자체의 어떤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관련된 의원들이 열심히 하게 하는 이런 효과는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정의당은 의원 숫자가 원체 작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의원들의 개인기에 의존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신 대로 노회찬 의원이 신문지 갖다 놓고 바닥에 누워본다든지 또 심상정 의원이 아주 칸칸한 목소리로 제대로 일당백의 그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었고 또 국정감사의 내용들을 국민들 알기 쉽게 카드 뉴스로 해갖고 계속해서 홍보하는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국정감사에 대한 원내 대책은 사실은 별로 없구나. 지난번 우리가 국정감사를 감사한다 할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 총재를 하실 때는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시면서 어떤 전략을 수기를 하고 개별 의원들이 준비해온 바를 점검을 하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같이 그 여러 상임위에서 나눠서 집중적으로 공개하자 이런 역할을 배분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떤 하나의 사안이 하나의 상임위에 끝난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교문위에서 있는 사안이 기재위에도 가고 정무위에도 가고 이렇게 나눠져서 다각도로 공격해야지 제대로 실체를 밝혀낼 수 있고 또 어떤 홍보 효과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상임위별 역할 분담이나 의원별 역할 분담 상임위 내에서 팀을 짜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질문을 나눠서 하자. 이런 것들이 요즘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상당히 이제 정당의 존재 의무가 의미가 사라지는 큰 문제가 아닌가 싶고 무엇보다도 국정감사 우수 의원이 항상 공천에서 배제되는 이런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이상 예, 이거는 별로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10월 말까지 웬만한 국정감사는 다 끝났는데 상임위 중에 이제 겸임 상임위라고 해서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이런 데는 11월 초에도 더 이제 별도 국감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제 생각들은 그래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해요. 뭐 3, 4주 짧은 기간에 국정감사를 1,000개가 넘는 피감기관을 한다. 이 자체가 저는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국회는 국정감사라고 하지 않아도 행정부를 견제하게 돼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행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딱히 국정감사라고 정해놓고 이제 몰아치기 한번 하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면에서 일단 제 생각은 국정감사라는 걸 따로 없애고 상시국감도 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원래 국회 임무에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를 구조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저희가 언급을 했는데요. 첫째, 피감기관의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산하 기관들 정도는 국감 때 이제 챙겨보더라도 주무부처는 상시국감으로 가야 되고 현재의 국회의원 쪽수로는 감당을 못하니까 이것만으로 볼 때라도 국회의원 정수는 늘려야 된다. 정무위에서 우리가 봤듯이 어떤 하나의 문제를 파헤치면 거기서 1,000억, 2,000억의 혜택이 돌아오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을 늘리는 게 국민 전체 입장에서 보면 절대 낭비가 아니다. 낭비적인 국회의원을 뽑는 구조가 문제이지 국회의원 숫자가 늘리는 거는 절대 낭비가 아니다. 이 말을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잠깐요. 이번에 국회의장실에서 여론조사한 거 하나 발표됐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에 찬성하는 국민이 3분의 2더라고요. 예.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됐나 봐요, 생각보다. 예. 용어 자체가 생소한 분도 꽤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굉장히 좀 대대적으로 도입이 되면 국정감사의 질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일단 지역구에서 열심히 경주사 쫓아다니는 국회의원이 정책 사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하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서상 나를 대변하는 우리 지역을 대변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비례대표 숫자를 2대3이나 또는 뭐 5대5 정도로 늘려가지고 전문성을 보강해 주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짧은 국정감사 기간을 어떻게 커버할 것이니까 그게 이제 미국 같은 데서 다양한 소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한다든지 감독 청문회를 상시적으로 열어서 회기 내내 진행하도록 하면 얼마든지 국정감사가 상시 국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고 특히나 중요한 주제별로 조사 청문회 이런 제도를 지금같이 뭐 아주 어려운 이 특검이나 이런 제도가 아니고 조사청문회 정도를 해가지고 실제로 모여서 들어보는 이런 시간을 가진다면 국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될 수 있고 국회의 기능이 강화돼야지 국민의 권익을 대변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너무나 이 정부의 규모와 능력에 비해서 국회의 능력이 많이 불균형돼서 처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회를 키워가지고 적절한 균형을 만들어주는 것이 체크앤 밸런스 국민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선출 구조를 바꿔가지고 양질의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선거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개헌 때 선거제도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열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독일식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이런 걸 우리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그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대가 큰데 근데 최근에 보도 나온 거 보면 약간 좀 걱정이 돼요. 국회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게 이제 활동을 마무리해가지고 자문 보고서를 국회에다가 지금 이제 제출을 하려고 거의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자문위원장 그러니까 국회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장이 김형호 전 국회의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 내용의 이제 기조는 이런 거예요. 대통령의 권한은 축소한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개헌의 내용을 보면 이제 상시 국회 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상시 국회라고 하는 게 아까 우리 푸른나무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몰아치기 해가지고 벼락치기로 하는 이런 기존의 국감 제도 같은 거의 단점을 좀 보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건 괜찮은데 문제는 이거예요. 양원제를 도입하되 국회의원 정수는 현재 300인을 유지한다. 이런 거를 개헌의 방향으로 지금 넣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연방제 국가도 아닌데 뭐 양원제 이야기가 나오고. 기득권만 지키겠다는 거네요. 그리고 국회의원 숫자를 지금 정수를 유지하게 되면 이거는 그러면 제대로 된 그 선진국형의 정치제도, 선거제도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당제의 합의제 민주주의 정치 구도하고는 전혀 관심 없이 기존의 기득권만 지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야 이게 결국은 선거제도 그대로 두고 저 국회의원들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촛불혁명 이전에 구성된 저 국회를 사실상 앞으로도 그대로 온전시키면서 지금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상당한 부분을 특히 내치를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국회가.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과 총리 권한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원 집정부제 형태의 혼합정부를 구성하자라고 하는 게 지금 이게 자문위원회 다수 의견이래요. 이게 이제 개헌이 되기가 어렵겠구나. 개헌은 물 건너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그걸 약간 직감하는 것 같아요. 권력 구조 개편하는 건 맞추기가 힘들다. 근데 공약이니까 헌법에다가 인권, 복지, 지방 분권 이런 것들을 가치를 넣는 방식으로 권력 구조는 뭐 서로 합의가 안 되면 못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태로라도 내년 지방선거 동시로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야 대단합니다. 그 사실은 우리 푸른나무께서 정말 대단한 직관력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바로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개헌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세력은 개헌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개헌해가지고 기존의 틀을 바꾸면 적폐 세력에게는 무조건 손해될 일만 생기는 거예요 지금. 안 하고 이대로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뭐 기본권을 강화한다고 그러잖아요. 기본권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지를 헌법에서 더 강화하겠다고 넣자라는 거잖아요. 여성의 인권, 아동의 권리 이렇게 좀 복지 더 하자라는 이야기잖아.
그리고 선거 때 함께 치러야 되잖아요. 선거 때 지방선거 할 때 개헌 투표 같이 하게 되면 개헌 투표 찬성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지지하는 후보들 다 찍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이 있죠. 아니 그렇게 됩니다. 그걸 홍준표가 알아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같이 하는 거를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겁니다. 본의 아니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요. 네. 본인 입장에서는 개헌하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권 변호사 출신이잖아. 기본권이 좀 더 강화돼야 되겠는 거예요. 우리 헌법 전문 자세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기본권 조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유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권 들어가 있고요. 사회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사회권 분야가 좀 취약해요. 좀 모호하고 애매해요. 그래서 이걸 보다 좀 구체화하고 강화시키는 표현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아동의 권리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 버려야 되고 건강할 권리 그러면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좀 더 명시화해 줘야 하위 법령이 그걸 받을 거거든요. 대통령께서는 이 기본권 강화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방분권이에요. 지방분권 조항을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요거는 이제 국회에서도 지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의 명분이 써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요 정도까지는 합의가 될 텐데 아마 권력 구조 문제는 합의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원 집정부제를 국회 다수 국회의원들은 하고 싶어 하는데 정부에서는 그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고 그리고 국민들 다수가 그에 대해서는 좀 또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합의하기가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권력 구조 문제는 손대지 않고 기본권이라든지 지방분권 문제 정도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내년 지방선거 때 함께 처리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 이거조차도 무산되는 방안이 있는데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이거조차도 무산시키는데 정치적 이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무산되지 않겠는데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 국정감사에 대한 이야기. 예전에는 이제 국정감사라고 하는 게 보여주는 독재 시절에 있잖아요. 독재 시절에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런 투쟁도 하고 그러던 야당 의원들이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어쨌든 이제 좀 앞으로의 국정감사는 좀 스마트해지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보거든요. 스마트해진다는 개념이 선택과 집중 확실하게 하고 정말 핵심이 뭔지 딱 꽂아서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이게 같이 만들어낸 국정감사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정권 정부라고 해서 저는 무조건 지지는 좀 이상하다고 봐요. 각 부처 하다못해 국정원 같은 각 부처에 쌓여있는 적폐들을 국회가 감시하지 않으면 결코 그 적폐가 쉽게 사그러들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국회의 역할은 충분히 필요하고 그렇게 돼야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바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뭐 다 동감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자 어찌됐건 국정감사 그 많은 분량을 우리는 천재적으로 1시간 내에 거의 풀어냈습니다. 제가 한 개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은 자유한국당 의원도 잘하면 우리가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한번 칭찬해 줄 사례를 하나 갖고 왔어요. 이게 자유한국당의 김상훈 의원이라는 분인데 사실 저는 이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대단한 거를 찾아냈어요. 이거는 저는 문제 제기를 잘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에서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소득 수준에 따라 가지고 본인 부담금을 연간 일정 금액 이상은 내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오랫동안 시민운동에서는 100만 원 상한제를 하자. 1년 동안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다 합쳤을 때 100만 원까지만 내고 모든 국민이 100만 원 이상 나오는 거는 전부 다 건강보험공단이 책임지게 하자. 그 대신에 우리는 건강보험료를 능력에 따라 가지고 더 내자. 이게 우리 주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 100만 원 상한제가 아니고 7개의 소득 구간을 나누어 가지고 상한이 다 달라요. 가장 가난한 최하위 구간에는 이게 상한이 122만 원이에요. 122만 원까지는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건강보험공단이 내주거든요. 여기에 맨 밑에 있는 분이고요. 그럼 맨 꼭대기에 있는 7번째 분이 요거는 이제 상위 소득 10%인 사람들인데 이게는 상한 금액이요 514만 원이에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상위 10%에. 그러면 저는 514만 원까지 연간 본인 부담금을 제가 다 내면 514만 원 넘어가는 데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거예요. 가령 연간 진료비가 1,514만 원 나왔으면 1,000만 원을 건강보험이 이제 부담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가난한 하위 1구간, 저 같은 경우는 최상위 7번째 구간, 이걸 그럼 뭘 기준으로 나누겠어요? 어떻게 나누겠어요? 내가 얼마 버는지, 그리고 가장 가난한 하위 10%가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내겠냐고요. 이거 알아내는 방법을 뭘 써놓은가 하면 이상호 선생님 뭘 썼는지 아세요? 이게 건강보험료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건강보험료 낸 사람이 얼마 냈냐 이거지. 줄을 쫙 세워가지고 7개의 덩어리로 나누어가지고 이걸 구분해 왔던 건데,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건강보험료를 직장 다니는 사람의 건강보험료를 재산을 기준으로 매겨요? 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요? 소득 기준으로 매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처럼 소득은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건강보험료 3만 600원을 제가 냈거든. 100만 원밖에 못 버니까 3만 600원만 낸 거야. 그러니까 맨 하위 10%에 속해 있는 거야. 근데 집에 재산이 100억이 있는 거야. 황당하지 않아요? 100억 재산 가진 사람이 가장 가난한 국민으로 분류돼가지고 연간 본인 부담금 상한제 122만 원 맨 밑에 구간에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문제 있잖아요. 이거를 밝혀낸 거예요. 김상훈 의원이란 분이.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저는요, 이런 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바람직한 문제 제기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아마 정책 방안을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너무나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상한을 좀 높이 짜라든지 이런 방안을 이제 정책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당에도 그런 분이 계시는군요. 감사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쪽의 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고, 아마 거의 뭐 쌍코피 터뜨렸을 분들, 특히 보좌관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도 국정감사를 놓고 이제 한번 숟가락 한번 얹어봤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에서 갈등 관계가 성립이 되면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유승민은 김무성이 하는 그런 식의 주도가 싫은 거예요. 왜 이런 거 있잖아. 팟캐스트에서 그런 거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인 인터뷰를 다른 사람들이 인터뷰를 먼저 하면 따라한다는 소리 들을까 봐 하기 싫어지는 거 있는 것처럼 김무성이 주도를 해서 유승민 패싱 이런 개념으로 막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라도 자존심 상해서라도 더 못 나가겠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자강론으로 이야기 막 하고, 그러니까 유승민 개들은 자강론, 김무성 개는 통합론 뭐 이런 식으로 가고는 있는데, 유승민도 안철수랑 합치고 싶은 생각은 죽어도 없다. 그러니까 유승민 입장에서는 13명이 탈당해서 자유당 넘어갔을 때 이미 판가름이 나와버린 거죠. 사실 충분한 의원 숫자가 확보돼 있을 때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운신의 폭이라고 하죠. 어떤 전략이든 연대든 고려해볼 수 있는 변수가 몇 가지 생각해낼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한 명만 빠져도 교섭단체 지위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명목상 지위는 대표가 아니지만 바른정당이라는 그 이미지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간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유승민의 정치적인 이 영향력 자체가 여기에서 단 한 명만이라도 탈락하면은 완전 쪼그라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큰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죠. 그게 대상이 김무성 의원이든 뭐 홍준표 대표든 누가 됐든지 간에 당당하고 딱 날카롭게 이렇게 댓글이 하는 게 힘든 상황이니까 정말 이렇게 잊어줘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유승민 입장에서는 원값 올리기라는 말이 맞아요. 국민의당과 통합 자체를 진심 없는 원값 올리기 이 개념으로 던졌는데, 우리 순진하신 초딩 4학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덥석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당내 사전 작업을 다 해놨어. 뭐 지역위원장 사퇴라든지 등등을 다 해놨는데, 분위기상 당내 반발도 반발이지만 유승민의 속내를 저는 읽었다고 봐요. 자기 몸값 올리려고 우리하고 이제 페이크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안철수 입장이 좀 난망해지는 건데, 안철수의 욕심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문재인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측면은 딱 그거 아닙니까? 네. 새로운 보수의 대안이 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총선 때도 한 맛을 봤고, 그러니까 보수 중에서 꽤 건강한 사람들이 우리 당을 찍어주더라는 그 맛을 봤단 말이에요. 기존에 있던 민주개혁 세력의 사람들이 찍어준 것과 합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안철수 입장에서는 진짜로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어떤 생각을 하다가 지금 폭망한 상태가 되는 거라고 봐서, 안철수식의 정치가 결국엔 이쪽의 인심도 다 잃고 저쪽한테 농락당하고 뭐 그런 거죠. 안철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화주의로 중도개혁으로 나아갈 것. 또 걱정주의야. 네, 이게 이제 말장난인데 사실은 이번에 굉장히 큰 수를 던진 거라고 봐요. 이 공화주의라는 단어를 던진 거는, 그건 사람들이 대부분 공화주의가 대충 뭔지 알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법체제는 민주주의고 생활체제는 공화주의로 간다. 이렇게 못 박혀 있거든요, 헌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가 뜬금없이 공화주의라는 단어를 꺼낸 것은 2016년도 대선 기간에 나는 공화주의자입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했던 사람이 유승민이에요. 어떤 유승민에게 계속 추파를 던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 공화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민주주의를 살짝 포괄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공화주의는 전통적으로 군주제에 맞서서 다수가 권력을 분점하는
나눠 갖는 시스템을 공화주의라고 하고 여기에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핵심은 공공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공공선에 의한 자유 그리고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한 시민의 의식, 시민의 도덕성 이런 것이 공화주의의 핵심적인 요소로 나오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그동안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해서 공화주의에 대한 시스템이 사실은 약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사실은 공화주의 사상이 많이 지금 녹아들어가고 있거든요. 공공선이라든지 복지.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화주의의 핵심적 한 가지는 경제체제가 이게 있어요. 사람들이, 인민들이 돈에 의해 구속받지 않고 자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스템.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공화주의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체제에 있어서.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것이 늘려나가는 것이 공화주의인데 이 안철수 씨가 어제 얘기한 공화주의라는 거 사실은 이분은 이 뜻을 모르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미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화주의 시스템으로 굉장히 큰 발을 띄우고 나가고 있는데 자신은 공화주의를 이야기를 해. 그거는 안철수에게 적극적으로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그렇게 외쳤구만. 그러게 말이야. 여기에서 그 공화주의의 한 가지 핵심적인 거는 이게 있어요. 연대사상, 연대주의. 다 말장난이야. 뭐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어. 이거는 철학이에요. 공화주의의 철학은 시민들끼리의 연대예요. 우리 새날이 추구하는. 연대. 고대도 아니고. 네. 이게 이제 공화주의의 핵심 사상이거든요. 이명박 씨 후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고대 출신 답해 주십시오. 응답하라 고대. 죄송합니다. 평생을 두고 석고대지 하십시오. 자, 뭐 정치라고 하는 건 국민의 마음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일종의 기만술이에요. 개헌 자체에 있어서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실제로 이런 세력들은 이제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권으로 제명한 홍준표 대표가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운명은 의원총회로 넘겼습니다. 그것까지 논의를 하면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거는 논의를 안 했는데 그것은 원내 의총회 대상입니다. 현역 의원의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정한다는 규정을 따르겠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친박계의 반발을 고려한 숨고르기 또는 두 사람과의 물밑 타협을 모색하겠다는 의중을 비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홍 대표는 적어도 표면적으로 초강경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연일 모욕적 표현을 동원하며 불태전의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와 당을 망친 책임을 지고 조용히 떠나라면서 박 전 대통령을 빌미로 살아나보려 몸부림치는 것이 비겁하고 측은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자강파인 하태경 의원은 홍 대표의 파상 공세는 바른정당 통합파의 복당을 위한 길터주기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제명이 당의 생존을 위한 막다른 선택이라고 강조했던 홍 대표.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명분을 내걸며 속도전에 나설지 아니면 냉각기를 가지며 여론을 볼지 홍 대표의 속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아베 일본 총리는 곧바로 도쿄 인근의 최고급 골프장으로 초대했습니다. 두 정상은 우선 미일 동맹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자는 글이 새겨진 모자를 교환한 뒤 점심으로 햄버거를 함께 먹으며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9홀의 골프회동에는 세계 랭킹 4위인 일본인 프로골퍼 마츠야마 히데키 선수까지 참여해 분위기를 돋웠습니다. ゴルフ場であればお互いに、リラックスで、難しい、話題もですね、時々織り交ぜながらゆっくりと、突っ込んだ話ができたと。 두 정상은 저녁에는 제 뒤로 보이는 긴자의 최고급 철판 요리집에서 부부 동반 만찬을 합니다. 아베 총리는 모레까지 이어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기간 동안 무려 4차례나 식사를 함께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의 밀월 관계는 내일 공식 정상회담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일 미군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거듭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No dictator, no regime, and no nation should underestimate ever American resolve. 교도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일본 열도를 통과한 북한 미사일을 자위대가 요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낸 사실이 밝혀졌다며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응해달라고 주문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금융권 채용비리 논란에 불을 지핀 지난해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개채용 추천 문건. 추천인란에 금융감독원 직원, 은행 VIP 등 이해관계자들 명단이 버젓이 올라 있습니다. 무더기 특혜 채용이 의심되는 대목으로 조만간 검찰 수사가 있을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에서도 이런 채용 추천 제도를 금융권 채용 비리의 통로라고 지목하고 채용 추천 제도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우선 14개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채용 추천 요건이나 절차, 내부 규정을 자체 점검한 뒤 이달 말까지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각 은행의 자체 점검 결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즉각 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뿐 아니라 자기소개서에 가족 직업 등 배경을 쓰도록 하는지, 필기시험이나 면접시험의 절차는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비밀 유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도 꼼꼼히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주부턴 금융권 채용 비리를 전담하는 온오프라인 창구도 만들어 개별 신고도 받습니다. 승진 채용 등 인사청탁이나 서류나 면접 결과 조작, 승진 채용 관련 부당 지시, 인사 관련 금품 수수 등이 대상입니다. 채용 비리 문제가 이광구 우리은행장 사퇴와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구속까지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부총리가 취업준비생 부모의 마음으로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밝힌 만큼 조사 속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최근에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이라든지 자유한국당에 돌아가려고 하는 바른정당 통합파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보면 꿈틀거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느낌이 왜 그러는지 정답이 나왔습니다. 일단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2020년까지로 하고 2020년에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니 그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자. 이런 아이디어들이 참신하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원래 개헌을 하게 되면 현직 대통령은 대상자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다음 대선을 한 번 더 할 기회를 주고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똑같이 맞추자. 그러니까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한 번의 기회를 더 한 주고 번에 더 기회를 주는 걸로 이렇게. 당연히 임기를 2년씩이나 단축하라 그러면 누가 해요 그거를. 그렇죠. 2년은 정말 크네요. 그렇죠. 지금도 하루하루 가는 거 안타까워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아이디어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재밌는 게 정말 웃기는 것들 이제 하나씩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했어요. 안철수님 대선은 올해 없어요. 근데 왜 저렇게들 막 움직이는지 밑바닥밖에 안 보이는 지지율들 갖고 그 답이 사실상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같이 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에요. 공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가 이루어져야겠죠. 그 상태에서 서로 간에 꾸는 일종의 동상이몽 같은 거라고 봐야 돼요. 하나는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한번 바꿔볼까.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는 의원 내각제가 시기상조라는 게 정설이에요. 일부의 의원 내각제를 주장하는 보수적인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 느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극렬 반대합니다. 그래도 가장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식 4년 중임제 이런 건데 그런 관점에서 권력 구조의 개편에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 왜 그러냐면 일단 권력 구조 개편을 하는 개헌을 하게 되면 굉장히 판이 흔들려요. 사람들이 그것에만 올인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걸로 한번 타결을 한번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지킬 거라는 어떤 전제하에 서로 간의 동상이몽을 지금 꿈꾸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여수에서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지방분권, 지방정부 이런 이야기하면서 지방자치를 우리 헌법에 담겠다 그 가치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그러면서 왜 저렇게들 분주하게 움직이는지가 이제 답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분주하다는 그 말씀을 풀면은 바른정당, 자유당 통합 논의, 뭐 국민의당, 바른당 통합 논의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그 말씀하신 개헌과 맞물린 선거 문제,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고 지금 미리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렇죠. 예, 예. 그 밑밥 까는 거죠. 계속해서 밑밥 깔면서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면 지방선거의 승리랄까 또는 선방. 예. 미미하지만 존재감이라도 과시해야 된다고 하는 그들 정치 세력 사이의 절박함 같은 건데요. 이제 중요한 게 재밌는 게 정치권의 분석은 그런 거예요. 일단 홍준표는 왜 김무성을 받아들이려고 할까? 그 부분은 답이 어떻게 보면 쉽게 나오는 거예요. 홍준표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독고다인데 홍준표가 대선 때 13명을 받아들였잖아요. 바른정당을. 예, 예. 지금 현재는 홍준표가 독고다이지만 홍준표에게 붙어있는 세력들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홍준표 대선 돕겠다고 바른정당에서 넘어왔으면 일단 이게 잠정적으로 홍준표계가 되는 거죠.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박계를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김무성이 들어와서 지금 바른정당에 있지만 들어와서 친박계의 대항마로서 위치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일단 뭐 그들 사이는 거물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반대로 김무성은 노림수가 더 심각해요. 김무성은 홍준표의 대부분 판결로 홍준표가 낙마하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홍준표 대타로 김무성이 당대표까지 할 수 있는 굉장히 같은 수를 놓고 다른 꿈을 꾸는 거죠. 예. 빨리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다시 밑밥 깔아야 되는데 내가 당대표 할 수 있을 거 깔아야 되는데 지금 친박 정산이 안 돼가지고 서로 막 뭘 공개하네 마네 폭로하네 마네 하고 있으니 김무성 입장에 답답하죠. 그래서 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걸 모사라고 하잖아요. 모사꾼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미치는 거예요. 지금 뭐 적폐청산 이런 건 아무 의미 없어. 김무성 대표의 캐릭터가 정말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자기보다 높은 사람, 자기보다 센 사람이 지켜보고 있으면 48시간 안에 무언가를 결정하잖아요. 48시간 안에 하든지 말든지 뭐 도장을 들고 나르든지 가지고 오든지 결정을 하는데 자기보다 높거나 센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주체적인 판단을 요구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캐릭터가 너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재밌기도 하고 그 덩치에 그 풍채 정말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자그마한 마음이 보이니까 좀 짜증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 들더라고요. 무쩔이라는 표현이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간땡이 되게 작은데 대장 노릇 되게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거에 이제 뭐 씀씀이 좋아서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보고 우린 노룩패스 이야기 했지만 원래 그렇게 아주 큰 정치 하시는 분 아닙니까? 이번에 해외 국정감사 끝나고 귀국하면서는 들어올 때 그렇게 패싱 안 했다고 정확하게 사진이 뜨더라고요. 잘았네. 무쩔. 아이씨. 그리고 이제 유승민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은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근데 어떤 내부적으로 바른정당이라고 하는 그 소규모 정 알겠습니다. 재밌는 상상이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개헌에는 이 다음 방송에서 이어질 복지라든지 이런 개념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사실 권력 구조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누가 어떤 형태로 국민을 더 위하는가. 적폐청산?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복지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복지 방송에서 또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2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방송을 1회 할 때마다 1년씩 연장됐으면 좋겠습니다. 25년 동안 연장했는데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핵심 브레인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그 브레인이의 브레인 이상희 공동대표님. 안녕하세요. 이 칼럼 진행자 이상희 교수입니다. 일단 숟가락을 확 얹으시네. 네. 요새 이 칼럼 안 돼서 죽겠어. 이 칼럼 안 되지. 서정우 씨 퀴즈맨이 너무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죠? 너무 게을러요. 자기 목소리 패권 자꾸 그것만 내세우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오늘 안 나왔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그 뒷담화와 배신자 프레임으로 가야 돼요. 어디 갔어요, 근데 퀴즈맨은? 따뜻한 남쪽 나라에 휴양을 하러 갔습니다. 좋을 때다. 이 칼럼이 지금 몇 회쯤 나왔어요? 국민 라디오 이상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를 한 지가 벌써 한 5개월 됐죠.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시고 저희들이 한 보름 뒤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5개월 됐죠. 5개월 됐는데 별로 크게 이렇게 발전이 없고 매 제자리 걸음이에요. 일주일에 에피소드가 3개 나가는데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이렇게 3개 나가거든요. 그런데 뭐 여전히 그냥 200위권, 300위권을 맴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프로나무께서 좀 세계에 좀 홍보를 해주시고 우리 친애하는 새가 날아든다 애청자들께서 이 칼럼을 많이 좀 청취해 주시면 저희들도 뭐 100위권 안으로 한번 쑥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애청자 여러분, 우리 계열사입니다. 맞습니다. 계열사 맞아요. 뭐 계열사 반개 미링이 있어 실속은 별로 없는데 계열사들이 은근히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컨텐츠로는 알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팟캐스트라고 하는 공간이요.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가중화된 공간이에요. 맞아요. 자본주의의 극점을 보는 거라서 제가 듣고 있기에 상위 20위권 정도의 팟캐스트가 전체 다운로드의 80% 이상을 잡아먹는다. 10,000개 중에서 이런 느낌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그 정치, 정책 이런 쪽에 소양을 좀 쌓고 싶다 하시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복지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복지과 소사이어티 방송을 이렇게 의무적으로라도 좀 들으셔야만이 나중에 어디 좋은 자리 갔을 때 유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맞습니다. 그 국민 라디오 책에서도 좀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봤을 때 PD 입장에서 제일 많이 준비해 오고 시나리오를 늘 다 준비해 오거든요. 그리고 컨텐츠가 정말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듣질 않고 순위가 이게 뭐 5개월 동안 거의 제자리 걸음이니까 처음 시작할 때도 한 200~300위권이었는데 지금도 200~300위권으로 맴돌고 있으니 그러니까 좀 안타깝죠 PD들도. 그래서 좀 힘을 좀 실어 주십시오. 이게 요즘은 또 그 휴대전화에 팟빵 구독하기 그 기능이 또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 희한해요. 구독과 기능이 있죠. 왜 없어요? 아니 그게 없어져 가지고 요즘은 그 캐시로 전환되는 거 있잖아요. 무료 캐시 적립 시자가 뜨고 그리고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구독하기 해놓으면 구독하기를 누르면 이제 구독하기가 없어진 게 아니고 구독하기가 없어지면 이 SNS 시대 안 되는 거고요. 팟빵 앱을 이렇게 보시면 딱 펼치잖아요. 팟빵 앱을 딱 펼치면 이 중에 마이라고 있어요. 마이. 네. 이걸 누르면 여기 구독 목록도 있고 다운로드 목록도 있고 다 나오거든요. 마이라고 하는 걸 눌러야 돼요. 오른쪽 하단에 마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구독된 팟캐스트들이 쭉 리스트가 나옵니다. 보시고요. 그 옛날에는 우측 상단에 구독하기 표시가 있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저도 오른쪽 하단에. 오른쪽 하단에 마이. 마이 그렇지. 영어로 마이라고 돼 있어요? 내 구독 목록, 내가 쓴 댓글, 내가 지금까지 다운로드 받은 거 이런 게 다 거기에 들어 있어요. 저도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그 막 찬이라고 얘는 먹었는데 못 찾았는데 오늘 우리 프로나무께서 너무 쉽게 가르쳐 주시네. 아날로그 시대의 이 적폐. 아니에요. 저도 꽤 하는 편인데 그걸 몰랐는데 그걸 좀 알려주시지. 근데 어쨌건 구독하기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거기 이상이 앞뒤로 똑같잖아요. 이자 상자 이자 앞뒤로 해도 제 이름 똑같잖아요. 이효리 사촌이십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제 이름 석자를 딱 치시면 검색하시면 이상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가 뜨거든요. 그러면 그거 좀 열어봐 주시면 지금까지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상 히로 검색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안 나오죠 당연히. 이상 1호 검색해 주세요. 이상희 대표님 형님은 이제 내각제도 아니고 대통령 제도 아닌 이원 집정부제라고 불리우는 그런 방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걸 해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지역 내에서 지역구 관리만 잘하면 대대선선 해먹고 지금 2세 정치인들도 꽤 많이 배출된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 권력은 고스란히 갔대 뭔가 내각제가 아닌 것 같은 뉘앙스를 주려고 대통령에게 허울 좋은 권력 몇 가지만 주겠다 이런 거예요. 책임 총리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꼼수를 부려가는 건데 시대는 이미 SNS 시대를 넘어서 기존에 있던 언론들이 좌지우지하는 시대를 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일반적인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뽑는 그래서 대통령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거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전에는 그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이명박근혜한테는 맞는 말인데 민주개혁 세력이 잡았을 때는 그걸 일부러 안 지려고 하잖아요. 가급적이 막 내려주려고 하잖아. 그 대표적인 지방 분권이에요. 박근혜까지만 해도 지방 분권을 어떻게 하면 안 시킬까. 교부금 갖고 막 장난치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내려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당장 불편해도.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면 안 내려줄 것 같아. 다음부터 해라. 나까지 할게.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자기들 권력을 어떻게든지 기득권처럼 유지하고 대통령의 권력은 빼앗고 하는 그 노림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국민들한테 나눠줄 권력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선거 넘어가면 안 되고 저는 내년 지방선거 때 굳이 개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네. 이번에 그 신고리 오리콕이 공론화위원회 뭐 그런 방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공약했다 그래서 그 공약이 안 지킬 생각으로 뭔가를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이미 국회에서 개헌특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합의가 안 돼. 일단 권력 구조부터가 합의가 안 되는 상태에서 굳이 그거를 공약 지키겠다고 해봐야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꼭 굳이 개혁하겠다 그러면 권력 구조 일단 킵해둔 상태에서 그것만 해도 돼요. 헌법에 담아야 될 가치, 복지, 인권, 지방 뭐 이런 걸 넣는 방식으로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조를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그 논리잖아요.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 고쳐야 된다고 개헌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런데 이명박근혜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그 말을 얼마만큼 극렬하게 극단적으로 누렸는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바뀌니까 그 똑같은 권력 구조 안에서도 다르게 행사하고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화정이라는 것도 그런 개념에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군주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왔다가 공화정이 사실 황제정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역사적인 맥락 자체가. 그러면은 공화정이 어떻게 황제정으로 넘어가게 됐느냐. 국가의 비상사태가 계속 반복적으로 닥치니까 독재관이라는 임시직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재관이라는 그 직책을 공식화시킨 게 일종의 황제의 개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화정이라는 그 굉장히 훌륭했던 정치 시스템도 주변 환경이나 공화정이라는 그 시스템 자체가 어떤 황제의 형태를 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지금 현재 권력 구조 자체가 대통령제가 옳으냐 그르냐라는 고민도 해야 돼요. 학문적 차원에서는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똑같은 대통령제 안에서도 박정희가 했을 때와 김대중 대통령이 했을 때 그리고 박근혜가 했을 때와 문재인이 했을 때가 어떻게 다른지는 우리가 몸으로 직접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직접 현실에서 보고 있는 건데 이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고 우기기 시작하는 거는 사실 다른 저희가 숨어 있다는 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상상은 재밌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까지 문재인 대통령 임기 3년 하고 예. 그리고 당연히 안 받아주지. 그렇게만 하라 그러면 4년 더 할 수 있어. 예. 그 사이에 자기들은 민심의 어떤 흐름을 바꿔보겠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귀엽고 깜찍하네요. 그리고 최근에 요 비슷한 논의를 막 해왔던 분 한 분 계시죠. 김종인 씨. 김종인 씨가 최근에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모습 드러내셨다고. 그분의 성향은 이런 거였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을 시켜줬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 선발을 되게 많이 자르려고 했던 측면에 공천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속내는 그런 거였어요. 문재인은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문재인으로는 대통령 정권 교체 못해. 그래서 계속 뭔가를 띄우다가 쪼그라들다가 지금 이분 괜히 국회의원 지금 한 날리고. 아이,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요번에 뭐 책도 한 권 써서 뭐 출판 기념회 했다고 하던데 누가 사냐고. 네. 누가 안 사도 뭔 상관이에요. 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돈 많은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헛발질하고 계시는 분들이 일부에 있어요 보면. 근데 이분도 이제 이런 얘기가 또 귀 속으로 들리면 설깃해서 또 거기에 또 한 숟갈 얹으려고 하지 않을까. 제가 당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정말 분노에 차가지고 악에 맞춰서 그 게시판에서 막 24시간 상주하면서 막 욕을 해댔던 유일한 사람이 김종인입니다. 그 노회한 그 욕심, 그 더러운 그 욕망 덩어리가 보이니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문자 메시지로 화이팅이게 하나 보내거나 안 그러면은 이렇게 댓글 뭐 좋은 글 있으면 댓글 좋아요 한번 눌러주거나 요 정도 선에서 했지. 제가 직접 게시판에 들러붙어서 김종인 나가라부터 시작해서 아 정말요? 미친 듯이 써적인 적은 별로 없거든요. 정말 싫습니다. 이분에게 CS로 칭합니다. 뭐예요? 추호 스나이퍼.